불과 20년 전만 해도 아시아의 병자로 불리던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라는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떠올랐습니다. 7,000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 필리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변화의 배경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필리핀이 갑자기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지리에 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은 전 세계 해상 무역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생명선과도 같은 곳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전 세계 석유의 43%가 바로 이 해역을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통로가 막힌다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 공산당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1대1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을 때 필리핀은 최우선 대상국 목록에 올랐어요. 지난 20년간 베이징은 필리핀에 무려 91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 포위망을 구축하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였어요. 7,000개가 넘는 섬들이 바다에 흩어져 있다 보니 하나의 상품을 한 섬에서 다른 섬으로 운송하는 비용이 때로는 중국까지 보내는 것보다 더 비쌌습니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의 물류 비용은 GDP의 27%를 차지하는데 이는 지역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악조건 때문에 필리핀은 정말 독특한 경제 모델을 발전시켜야 했어요. 국내에 충분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거죠. 현재 1천만이 넘는 필리핀 국민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이 필리핀 전체 GDP의 9.4%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세계 평균인 3%의 3배가 넘는 수치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투자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2011년 필리핀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은 고작 2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2017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배나 증가한 거죠. 이런 폭발적인 투자 증가의 배경에는 중국의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필리핀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필리핀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로 중간 연령이 26세에 불과합니다. 유럽보다 거의 20년이나 젊은 수치죠. 경제학자들이 인구 배당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경제 성장의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합니다. 경제에 진입하는 젊은 노동자들이 은퇴하는 사람들보다 많다는 건 더 높은 생산성과 더 큰 소비 시장을 의미하거든요. 반면 중국은 정반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의 중위 연령은 이미 39세이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곧 인구 배당과 정반대의 현상, 즉 인구 부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은 중국에게 완벽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셈이죠. 저렴하면서도 영어를 구사하는 수백만 명의 젊은 인력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중국의 인프라 투자 덕분에 필리핀 경제는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프라 지출이 500% 이상 증가했고 현재는 국가 전체 경제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는 지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필리핀은 연평균 약 5%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주변국들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필리핀의 급속한 성장 과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가 미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오랜 동맹국이 경쟁국인 중국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더욱이 필리핀의 지리적 위치는 대만 해협에서 불과 수백 마일 떨어져 있어서 만약 중국과 대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필리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루잔과 팔라왁 전역에 기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하며 연료와 무기 창고를 설치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2024년 현재 전국에 걸쳐 9개의 강화 방위 협력정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배치였죠.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은 정말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는 중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행동들을 보면 이런 보호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필리핀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필리핀이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런 줄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각 초강대국들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을 확실히 지지해줄 믿을 만한 동맹을 원하고 있거든요. 중립을 지키려는 나라는 금세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여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직면한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불평등 수준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로 지니 수가 42.3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35를 훨씬 넘는 수치죠. 현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가장 부유한 50가구의 재산만 해도 $860가 넘는 반면 필리핀 국민 3명 중 1명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극심한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물론 해결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누진세, 강력한 복지제도, 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해왔거든요. 중국과 인도도 개발 초기에는 비슷한 불평등 문제를 겪었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 이런 개혁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오랫동안 부패와 정치적 특권층의 지배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요. 2024년 부패 인식지수에서 필리핀은 100점 만점에 33점으로 세계 114위라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의 룰 자체를 만들어내는 상황에서는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죠. 여기서 필리핀의 진정한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 나라는 21세기의 위대한 경제적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젊고 활력 넘치는 인구,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리적 위치, 빠른 경제 성장률까지 말이죠. 하지만 불평등과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이룬 성과는 정말 놀라운 것들입니다. 아시아의 병자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변신한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워요. 수십 년간 국가 발전을 가로막던 지리적 장벽을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극복해낸 것도 대단한 성취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와 맞물리면서 필리핀은 자신만의 독특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발전 경로를 따르지 않고도 서비스업과 송금 경제를 기반으로 한 성장을 이뤄낸 것이죠. 이는 다른 개발도원국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도전은 더욱 복잡할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필리핀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면서도 안보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필리핀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필리핀이 완전한 선택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하면서도 안보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줄타기가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후변화도 필리핀이 직면한 또 다른 도전입니다. 태평양 한복판에 위치한 섬나라인 만큼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위협에 매우 취약해요. 최근 몇 년간 필리핀을 강타한 슈퍼 태풍들은 이미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미래는 여전히 밝아 보입니다. 젊은 인구 구조는 앞으로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지리적 제약도 점차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원격 근무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는데, 이는 영어를 구사하는 필리핀 인력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어요. 교육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에 힘쓰고 있거든요. 이는 장기적으로 필리핀이 단순한 저임금 노동력 공급국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결국 필리핀의 성공 여부는 내부적인 개혁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부패를 척결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정말로 아시아의 차세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득권의 저항과 구조적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성장세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필리핀은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과연 하나의 통합된 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그리고 경제 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포용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이 앞으로 필리핀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분명한 건 필리핀이 더 이상 세계 무대의 방관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들은 게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고 그들의 선택이 아시아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